소개야 그러려니 하고요.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전에 2주 동안의 지표 해석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이슈로 약간 통계 분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조금 잠올 수도 있습니다. 잠올 수도 있는 주제인데 그래도 좀 최대한 재밌게 할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신흥국 투자 관련해서 좀 희비가 교차할 만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주목할 만한 지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2년물 국채 입찰 이슈가 있었는데 이 국채 입찰 관련해서 지금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미국채를 더 이상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중국도 그렇고 일본 가장 큰 손이었죠. 미국채를 사주고 있던 그 두 개의 나라도 각각 저마다의 이유로 미국채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는 계속해서 예산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말은 이제 채권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채권의 수요는 감소하는데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채권 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사람 했는데 돈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리를 좀 더 높게 불러야지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발행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채 입찰이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금리가 확 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바로 전에는 5%에 발행이 됐던 게 지금 이제 4.88%로 발행이 되면서 조금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국채 입찰 관련한 이슈는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잠정치를 그날의 물가를 그날 말에 바로 발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물가를 좀 일찍 발표를 해주는 점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독일과 유로존의 잠정치, 그러니까 물가의 잠정치를 보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한 10일 요쯤이나 돼야 자기들의 전달 물가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찍 나오면 다른 나라에서는 물가가 좀 올랐을까 내려왔을까를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독일과 유로존의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는 다른 나라도 물가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라나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GDP를 매 분기마다 3번 발표를 합니다. 속보치를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잠정치, 그 다음 확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속보치에서 4.9%가 나왔어요. 속보치는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속보치 4.9%만큼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잠정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장이 와, 저 서프라이즈구나 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GDP가 22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GDP가 우리나라 GDP보다 대충 한 16배, 17배 정도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5.2% 성장을 했다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GDP만큼 성장을 했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를 봐줘야 되죠. 근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를 봐줘야 되는데 공급 사이드에서만 바라봤을 때 원유를 공급하는 가장 주요한 세 개 국가가 1등 미국, 2등 사우디, 3등 러시아입니다. 요 세 개 나라가 이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석유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를 열심히 팔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굳이 석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들을 팔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원유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공급 사이드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원유를 덜 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원유를 더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렸다는 뜻입니다. 공급을 늘렸다는 뜻은 유가를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사이드만 바라봤을 때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 유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원유 재고가 하락하면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만 봤을 때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를 계속해서 이제 봐줘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 수요 사이드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원유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의 공급 사이드보다는 이 수요 사이드와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유가가 결정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크게 유가와 크게 커플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봐주면 도움이 될 만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산업 생산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제조업 국가이니만큼 제조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서 한국의 산업 생산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동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순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이 3.5%라는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심리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 심리지수가 어떤 거냐면 전국의 이제 중국 제조업 기업들한테 부장급 이상의 인사들한테 설문지를 쫙 뿌립니다.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를 쫙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50보다 높은 거고, 나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50보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딱 중립이 5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예상치는 49.7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행지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나빠지기 전에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먼저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가 진짜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로조리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했고,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야 노동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다 보니까 고용도 어렵고 해고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관련 지표가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제 사회에다가 엄청나게 고용도 자유롭고 해고도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되게 높은 거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주 발표되는 거를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PCE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CPI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 연준은 금리 결정할 때 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요 PCE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PCE 물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소고기가 너무 비싸진다 그러면 닭고기의 가중치를 높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더 많이 소비할 만한 것들의 물가를 만들어 놓은 게 요 PCE 물가 지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은 CPI보다는 요 PCE 물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상치에 부합한 만큼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무역수지 매달 1일 날 이제 한국의 그 전달의 무역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38억 불 흑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를 보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이 불황형 흑자를 탈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상치보다 낮은 3.3%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의 GDP 잠정치 그대로인 0.6%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물가가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2.7% 상승을 했어요. 일본은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30년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른 나라예요. 근데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면 이게 유전자 수준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고작 3% 물가 오른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일본의 민간 소비가 되게 많이 줄어가지고 3분기 GDP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GDP가 하락한 영향이 가장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일본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그 통화정책 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잡 오프닝, 조지 잡 오프닝이 뭐냐면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 구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미국의 기업들이 열어놓은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거는 당연히 경기가 좋다는 뜻이겠고,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경기가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전달이 935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고 예상치가 930만 개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873만 개의 일자리가 열려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침체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다, 금융시장에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 침체 신호가 있으면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서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기 이틀 전에 이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비농업 고용인구가 어떻다라는 거를 먼저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게 좀 적었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지금 당장은 금융시장에서 이제 환호할 만한 이슈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원료 재고 발표가 있었고 중국도 이 무역 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일본의 GDP 발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꽤나 많이 낮게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요 participation rate가 노동시장 참여율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15세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요. 일단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15세를 넘어야 됩니다. 만 나이겠죠? 15세를 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미국 3억 3천만 인구 중에 15세를 넘어가는 사람이 3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 3억 명 중에서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62.8%는 대략 1억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3억 명인 미국에서 요거 0.1%는 30만 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 지표가 있었는데 실업률이 이제 3.9%를 예상했는데 3.7%로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랄까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요. 실업률이 너무 높아도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실업률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걸로 이제 인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업률이 너무 낮아도 안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왜 안 좋냐면 너무 낮다 보면 요거는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구인을 진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실업률이 되게 낮다는 거는. 근데 이게 과도하게 낮아지면 이게 임금 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너무 낮은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거는 뭐냐? 그거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당한 수준은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 실업률은 대략 4%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7%, 3.9%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정책 담당자들이 바라는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긴축적이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슈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3년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고요. 요게 이제 진짜 장기화되면 일본 마냥 물가가 아예 오르지 않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앞으로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